교사 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이금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줌을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어려웠다면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전이금속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21번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21번부터는 d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 오비탈이 처음 등장하고요. 전이금속이 갖는 대부분의 특징들은 d 오비탈에 전자를 채움으로써 갖게 되는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이금속은 3족부터 12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고요. 4주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지금 선생님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24번 크로뮴과 42번 몰리브데넘은 전자 배치가 조금 달라서 초록 색깔로 표현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원자번호 29번, 47번, 79번, 44번, 45번, 46번, 78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자 배치가 다른 것들과 달라서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 초록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반만 채워진 오비탈 전자 배치가 가는 안정도 를 나타내는 것과 모두 다 채웠을 때 갖는 전자 배치가 주는 안정도를 통해서 크게 나눴고요. 우리가 전자 배치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밑에 다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스칸듐 같은 경우에는요. 4s 채우고 3d를 채우게 되잖아요.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복습. 우리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할 때 에너지 순서에 따라서 밑에 안정한 에너지 준위부터 채우는 게 맞잖아요. 그때 그 에너지 순서가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잘 봐야 돼. 4S부터 채우고 3D가 채워져 라는 부분을 학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바뀌니까 잘 봐둬야 돼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S부터 채워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번까지는요. 4S에 채워지고 끝나요. 여기까지가 원자번호 20번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럼 21번부터는 드디어 이 d 오비탈, 3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스칸듐, 원자번호 21번 스칸듐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4s에 전자 2개 채우고 드디어 3d의 전자 하나가 채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원자번호 22번 티타늄, 타이타늄이라고 부르는 애는 4s에 2개, 3d에 2개. 그래서 훈트 규칙에 의해서 따로따로 전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듐 23번은 d 오비탈의 전자 3개가 훈트 규칙에 의해서 따로따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4번 초록 색깔로 표현됐던 크로뮴인데요. 4s에 하나, 3d에 5라는 특이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전자를 여기에 먼저 4s에 먼저 전자가 2개 채워지고 3d에 4개가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결과를 봤더니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이쪽으로 옮기는 프로모션이 일어나서 전체 d 오비탈의 반이 모두 다 홀 전자로 있게 되면 그게 갖는 특별한 안정성이 있어서 반만 지어진 안정성 때문에 4s의 전자 하나가 3d로 프로모션 되는 독특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d의 5에 4s의 1이라고 전자 배치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다시 돌아와서 25번 망가니즈는요. 원래대로 4s에 2개에 3d에 5개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면요. 원자 번호 29번에서 또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 29번을 보면 4S에 2개, 3D에 9개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전자 하나를 프로모션 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서 전체 다 채워진 전자 배치가 갖는 안정성을 갖게 하고 여기는 오히려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도록 하는 특이한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29번 구리도 자세히 보면은요. 3D에 그냥 10개를 다 채워버리고요. 4S에 1개가 되는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둬야 돼 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여기 초록 색깔 24번 그리고 파란 색깔 29번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각각 다시 한 번씩 전자 배치 스스로 해보고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 루테늄, 로듐, 팔라듐, 은과 같은 부분을 보면요. OS의 2개를 다 채우고 4D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OS가 모두 하나씩 채워져 있고 아예 D 오비탈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D 오비탈의 전자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독특한 전자 배치를 가져서 파란 색깔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한 번씩 전자 배치를 해보면서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맞춰볼게요. 원자 번호 42번 몰리브데넘. 자, 그러면 전자가 42개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해볼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지금까지 전자 10개 채웠습니다. 3S에 2개, 3P에 6개. 그리고 3D가 아니라 4S였죠? 4S에 2개. 그러면 또 지금까지 전자 10개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3D에 10개 채울 수 있죠? 그러면 3D에 10개 채웠으니까 지금까지 전자 30개 채웠네요. 됐나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12개를 더 채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자 배치는 4P가 됩니다. 4P에 6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OS입니다. OS.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4D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6개 채웠으니까 36개 채웠잖아요. 그럼 6개를 더 채워야 돼요. 그럼 여기에 6개가 나뉘어져서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2개 채우고 4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몰리브데넘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하나 채우고 여기에 5개 채워서 D 오비탈에 홀전자가 5개가 있게 해서 반만 채워진 전자 배치가 가는 안정성을 통해서 전자 배치를 갖는 원소이다 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얘를 간단하게는요. 그 몰리브데넘 앞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 여기 얘겠죠? 얘 이름은 크립톤입니다. 크립톤의 전자 배치 다음이 바로 여기까지였으니까 OS의 1에 4D의 5라고 적어주면 이게 바로 몰리브데넘 42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는 다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엔 전자들이 빠져나갔을 때, 즉 이온이 됐을 때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이 원소들은 주로 전이 금속이라고 불리는데 금속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특징은 바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양이온이 된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몇 개 제거해 보면서 그것들이 양이온이 될 때의 전자 배치도 함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전자는 항상 4S 궤도함수로부터 먼저 제거되고 N-1D 우리는 3D 궤도함수 가 그 다음에 제거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4주기 전이금속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5주기라면 OS에 있는 궤도함수가 먼저 제거되고 4D 궤도함수가 나중에 제거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S 오비탈이 먼저 채워졌지만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써줄게요. 에너지 순서가요. 채워질 때 에너지 순서 잘 보세요. 어떻게 채워졌다고요? 1s, 2s, 2p, 3s, 3p, 그 다음이 뭐라고요? 4s, 그 다음이 3d였어요. 여기까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4S에 먼저 전자를 채우고 3D에 나중에 전자를 채웠었는데 전자를 제거하게 될 때는 4S에서 먼저 전자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안정한 것부터 전자를 빼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전이금속의 이온화가 가는 이 특징을 알려면요. 한 가지 그래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면은 21번이죠. 그러니까 전이금속을 의미합니다. 21번 스칸듐부터는요. 4s랑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안정한 거야? 3D가 더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더 불안정한 4S에서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전이금속부터는 그러니까 원자번호 21번부터는 4s 궤도함수로부터 먼저 전자가 제거되고 3d 오비탈에 있는 게 제거된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바뀌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유효 핵전화 개념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는 것이 그 원소 자체로 봤을 때 더 안정화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자, 이온화 시키는 걸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철의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철은 원자 번호 몇 번이죠? 26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몇 개만 더하면 돼? 8개만 더해주면 돼요. 아르곤 18번이니까요. 자, 그러면 4s에 먼저 채우고 3d에 나중에 채우는 건 맞죠? 그런데 뺄 때는 에너지 순서가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뀐 순서대로 하자면 철에 이가 양이온이면 전자 2개를 빼는데 어디서부터 뺀다고? 4s부터 뺀다고. 그럼 4s의 0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 한 개의 전자를 더 빼야 돼? 그럼 얘는 이미 다 빠져서 없는 상태니까 아까 3D에 6개 있던 것 중에서 하나의 전자를 더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3D에 5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에 4가 양이온이 있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전자 배치를 표현해야 돼요? 3D에 4라고. 아까보다 전자 하나를 더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연습도 해보세요. 자, 망간의 원자 번호는 25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르곤 18번의 전자 배치에서 몇 개? 7개의 전자를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s에 2개, 3d에 5개. 그런데 전자 2개를 빼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s 오비탈로부터 먼저 뺀다고요. 그래서 그냥 3d에 5개만 남아있는 상황이겠죠. 26번입니다. 따라서 26번은 여기가 됐죠. 만약에 망간의 전자를 4개 뺀다면 어떤 상태겠어요? 그럼 이미 2개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2개만 더 빠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3D에 3라고 표현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느낌이 왔죠? 자, 구리 볼게요. 구리는 독특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아까 파란 색깔 원소였어요. 그래서 29번 구리는요.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전자를 더 채울 텐데 그때 3d 오비탈에 먼저 10개를 채우고 4s에 하나가 채워지는 것처럼 프로모션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자는 원래 4s에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 채워진 3d 오비탈이 갖는 안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 구리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를 뺀다면 어디서 뺀다? 4s부터 뺀다. 그러니까 4s가 아예 없어지고 3d에 10이라고 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리 이가 양이온의 전자 배치를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전자 하나를 구리 1가 양이온에서 하나만 더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D에 9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구리 이가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d 오비탈에 전자 9개 채워져 있다. 이 부분은 이따가도 나올 테니까요. 한 번씩 더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코발트는요, 원자 번호 27번입니다. 자, 27번 코발트 전자 배치를 하면요, 아르곤 18번의 전자 배치에 9개의 전자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낮은 에너지에 있는 4s부터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7개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3D에 7. 그런데 코발트 2가 양이온이 된다면요, 더 낮은 에너지에 있는 4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3D에 7개만 남는 전자 배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코발트 3가 양이온의 전자 배치는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더 빼야 되네요. 따라서 전자 하나가 더 빠진 상태니까 어디에서 전자 빼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서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 빠져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전자 빠진다 라고 표현할까봐 당연히 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홀 전자가 많게 해야 된다는 훈트 규칙을 지키면서 전자 하나가 추가로 더 빠지는 거,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온이 됐을 때 이온의 전자 배치도 할 수 있게 됐다면 전이금속의 산화수를 이해하는데 이젠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지금 표현된 거는 4주기 전이금속의 산화수를 표현한 겁니다. 산화수는 마이너스도 표현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이금속, 금속인 상태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산화수는 양온으로 나타내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고요. 그 원인을 d 오비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d 오비탈, 즉 3d 오비탈이랑요 4s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모션도 가능했고요. 이온화돼서 전자가 오히려 빠져나갈 때에는 에너지 준위 순서가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하나 잃고 2개 잃고 3개 잃고 등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이금속은 다양한 산화 상태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산화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를 보면은요, 망간 같은 경우 봐볼게요. 망간은 산화수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과 같은 산화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망간은 앞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보자고 한 거거든요. 자, 앞에서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보지 않고 지금 따라해 보길 바랄게요. 망간은 원자 번호 2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하면 망간의 전자 배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전자를 추가로 몇 개를 더 4s에 2, 3d에 5, 7개를 더 채워서 25번 망간의 전자 배치를 갖게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전자를 제거해서 망간 2가 양이온이 되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졌을 때의 전자 배치를 써볼게요. 그러면 전자가 2개 빠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4s에 2, 3d에 5에서 전자를 뺀다면 그렇죠. 여기가 0이 돼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망간 3가 양이온이 된다면 전자 하나가 더 빠져야 되겠네요. 어디서 빠져야 될까요? 그러면 d 오비탈에서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3d에 4. 자, 망간이 4가 양이온이 된다면 하나 더 빠져야겠네요. 3d에 3. 하나 더 빠져야 된다면 3d에 2. 또 하나 더 빠져야 된다면 망간 7가 양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더 자주 보게 되는 산화 상태, 산화수는요. 망간 2가랑 망간 4가랑 망간 7, 그러니까 숫자 2, 4, 7을 많이 보게 될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이 전자 배치가 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활성 기체 상태니까 전자 배치가 안정화된다라는 걸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부분은요,
산화 상태가 여러 가지인 경우는 잘 생각해보면 이 물질의 산화 상태가 플러스 4로 나왔다는 건 혼자 있을 때 얘가 플러스 4로 나왔다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화합물 속에서 망간의 산화수를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4가 나왔다 인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 얘기는 어떤 물질과 결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결합할 때 주로 d 오비탈의 전자가 3개 있을 때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에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할 수 있고 이온화됐을 때 전자 배치를 알고 그렇게 되면 산화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산화수를 약간은 다는 아니지만 약간은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이금속이 산화 상태, 산화수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주기 전이금속은요, 물에 녹았을 때 특별히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전이 원소들은요, 대체로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색깔을 띠지? 이런 고민을 갖게 됐다면 아까 맨 처음에 전이금속을 정의 내릴 때 d 오비탈이 갖는 특징이 주로 전이 원소가 갖는 특징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d 오비탈이 갖는 특징을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d 오비탈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d 오비탈은요, 일반적으로 3d 오비탈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주 양자수는 3이고 부양자수는 2이고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 5가지가 되고 이 5가지를 d 오비탈에서는 dxy, dyz, dxz dz제곱,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 5가지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주 양자수가 같다면 같을 거지만 특이하게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걸리면 에너지 준위가 서로 나뉘어지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학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 나타낸 게 d 오비탈이에요. 이 d 오비탈의 5가지 dxy, dyz, dxz, dz제곱,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같은 이 5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모두 동일했었을 텐데 만약에 전기장이 걸리게 된다면 이렇게 3개, 2개로 나뉘어지고 2개, 3개로 나뉘어집니다. 세모 동그라미라고 표현된 부분은요, 옥타헤드랄이라고 영어로는 읽고 한국말로는 팔면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팔면체 그려볼게요. 네, 이게 바로 팔면체입니다. 가운데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 정사각형 가운데 중심에 어떤 중심 금속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심 금속을 주변으로 해서 요 방향 각각의 꼭지점, 그러니까 6개의 지점이 보이나요? 이 6개의 지점에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정한 물질들과 이 가운데 있는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때 이런 모양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팔면체라고 표현하고 이 팔면체 를 영어식으로 옥타헤드랄이라고 해서 OH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이 중에서 이 옥타헤드랄이 갖는 전체 크기를 이만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중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 에너지로부터 더 증가한 만큼이고 마이너스 5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 에너지보다 감소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때 보면 3개, 2개로 나뉘어지잖아요. 3개, 2개로 나뉘어지는데 이 3개로 나뉘어질 때 이 3개에 해당하는 게 면 방향이라고 했어요. XY, YZ, XZ와 같이 면에 있는 거예요.
축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축을 그려볼게요. 제 축을 그려보면 X축, Y축, Z축이 있고요. 이 6개의 점들이 이 축 방향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축 방향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면 방향에 있는 애들이 에너지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어서 이 T2G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3개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 면 방향, 그러니까 D, XY, D, YZ, DXZ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이 G는요,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축 방향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리간드라고 표현되는 물 분자 같은 애들이 여기에 있고,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같은 오비탈을 지금처럼 그려 넣었을 때 여기 2개가 서로 맞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들 사이에 상호작용, 즉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Z축이랑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DZ제곱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 방향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서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Z제곱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원래 d 오비탈 궤도함수보다 에너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고 면 방향인 애들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엔 이 5가지를 합쳤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요. 수치적으로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T2G랑 EG로 d 오비탈이 리간드라는 어떤 둘러싸줄 수 있는 그 금속 화합물을 둘러싸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했을 때 전기장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d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채워진다면요. 다음과 같이 가장 낮은 에너지의 전자가 채워지겠죠. 만약에 전자가 4개 채워져야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지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들 사이에 이 에너지 갭 있잖아요. 이 에너지 갭을 델타 옥타헤드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체 장에서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델타 옥타헤드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델타 옥타헤드랄 값이요. 리간드가 누구냐, 금속 이온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요. 왼쪽에 그린 델타 옥타헤드랄 값이 더 작게 표현해봤어요. 그럼 D4의 전자를 채울 때 작으니까 올려서 훈트 규칙에 따라서 채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델타 옥타헤드랄 값이 매우 커요. 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 전자 하나를 여기에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밑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전자 4개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D4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 예를 들면 T2G의 3개, EG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T2G의 4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리간드냐,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이 옥타헤드랄 델타 값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어떤 거야? D1처럼 깔끔하게 하나 채우면 이 경우밖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죠. 다행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했던 구리이가 양이온 D9였잖아요. 전자를 채워보면 이 차이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9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에서부터 다 채우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이가 양이온 D9의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이가 양이온이 물에 녹았어요. 그럼 수용액 상태가 되니까 이 수용액 안에서는 주로 물이랑 같이 있잖아요. 이 물과 같은 것이 이 구리이가 양이온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 둘러싸는 모양이 아까 말했던 팔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면체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요. 구리이가 양이온이 센터에 있고 이 각각을 축, Y축, Z축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각각의 축에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d 오비탈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는 구리 이가 양이온이 있다면 이 구리 이가 양이온 중에 뭐 dz제곱과 같은 오비탈이었다면 여기 물과 이 물에 있는 전자들과 이 d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Z축 성분을 갖고 있는 애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EG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전자가 채워지면 d 오비탈에 9개를 T2G에 6개, EG에 3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T2G에서 EG로 전자 전이가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한 번 일어나는지는 어떤 도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한기호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설명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여기서는 전자전이가 한 번 일어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고 요 밑에도 어쨌든 d 오비탈이고 이 위에도 d 오비탈인데 d 오비탈에서 d 오비탈로 전자가 전이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dd 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dd 전이가 일어나면요,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될 거잖아요. 왜? 더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갈 때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니까? 흡수하는 거니까. 그 흡수한 양이 얼만큼인지를 흡수 스펙트럼, 전자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되겠는데요. 자, 흡수한 양만큼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피크가 한 개 보이잖아요. 아, 전자전이가 한 번 일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이 파장의 값의 숫자를 읽어보면 대략 뭐 700, 600 얼마 정도 될 것 같잖아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가시광선의 빛이 주황색 정도가 돼요. 그럼 주황색 빛을 흡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의 그 부분은 그걸 흡수한 구리이온의 나머지를 우리 눈이 인식할 테니까 파란색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색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요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건 완전 꿀팁. 자,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적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주황색에 해당하는 파장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황 색깔의 반대편인 파란 색깔을 보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연습으로 코발트 한번 해볼게요. 자, 코발트 이가 양이온 D7은 DD 전이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자르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볼게요. 여러 번 일어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부분 무슨 색깔 정도로 보일까요? D9에 해당하는 구리 이가 양이온에 DD 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 이 DD 전이 때문에 우리 눈에선 구리 이가 양이온이 푸른 색깔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핵심 목표였고요. 얘를 조금 더 딥하게 보면은요. 옥타헤드랄이라고 표현했던 부분 T2G와 EG로 나뉘어지는 d 오비탈의 전기장에서의 나뉘어짐, 에너지 갈라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d 오비탈이 두 개로 나뉘니까 DD전이라는 것도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런데 방금 봤던 이 구리 이가 양이온의 에너지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요. 피크가 하나긴 하나인데 이렇게 피크가 한 번 나타나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이 겹쳐진 느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번인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한 번이 아닌 거인 거죠. 알고 봤더니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얀텔러 일그러짐, 특징성을 낮추어 일그러짐이 일어나는데 주로 Z축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팔면체가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 중에서 Z축 방향으로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Z축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결국 남는 부분은 여기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각 평면만 남네. 이해됐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여기에 리간드가 와도 영향을 크게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Z축 성분을 갖고 있는 d 오비탈은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Z축 성분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은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나머지는 올라가고, 이 두 개 중에서 Z축 성분을 포함하는 얘는 더 에너지가 낮아지고 얘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갈라짐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전자전이 한 번 안에서도 두 번 일어나는데 겉으로 봤을 땐 한 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모양이 이렇게 피크가 깔끔하게 하나가 아니라 살짝 쌀 눈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이금속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전이금속의 특징을 정리하면요. 전이금속은 전역금속이랑 마찬가지로 광택이 있고 전기 전도성이 있고 뭐도 있을까요? 열 전도성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이금속은 다양한 뭐가 가능하다? 산화 상태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가 여러 개다? 산화수가 여러 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됐죠? 오비탈 전자 배치할 수 있어야 됐고요. 이 전자 배치할 때 중요했던 건 전자를 뺄 때, 즉 이온화했을 때의 전자 배치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순서가 바뀌니까 그 부분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금속과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리 이가 양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오는 거죠. 몇 개, 6개가 창물처럼 와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리 이가 양이온이다.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 물이 있는 거야. 이때 이 물과 같은 애를요, 유식하게 리간드라고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그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지만요, 이런 식으로 전이금속들은 어떤 물질들과 착이온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이 착이온 같은 걸 형성할 때 이 결합들이 우리 공유결합 아니고요, 이온결합 아니고요. 근데 공유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공유결합 안에 더 자세하게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결합입니다. 우리 규산염 삼연체 할 때 나왔던 그 결합이 공유결합이라고 배웠잖아요. 알고 보면 배위결합 혹은 배위공유결합이었지만요. 마찬가지로 지금 등장하는 이런 결합들을 배위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위화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이온화될 때 3d 오비탈보다 4s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아져서 결국 4s부터 이온화된다라는 거. 이거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비탈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3d, 4s 이 오비탈 에너지 순서는 요 둘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 거기서부터 모든 설명이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화 상태, 산화수 여러 개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이금속과 후전이금속을 비교하는 걸 볼게요. 자, 전이금속은요.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줄, 여기 4주기에 포커스 맞춰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전이금속은요, 무슨 오비탈? d 오비탈이에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요, p 오비탈입니다. 그런데 이 p 오비탈이지만요,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은요, d 오비탈에도 전자가 채워지긴 하잖아요. 왜?
여기서부터 21번부터는 3d 오비탈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여기에 있는 애들은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가 p오비탈로 끝날 뿐이지 오비탈 전자 배치 전체를 보면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 부분이 존재를 하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p오비탈로 끝나지만 d오비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전이금속이 나타내는 특징들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애들이 바로 후전이금속입니다. 이때 이 후는 전이금속 다음에 나온다 해서 포스트죠. 요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많이 쓰죠.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의미죠. 여기에 속하는 거 딱 9개예요. 그 중에 2가지, 주석이랑 납은요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전이금속처럼 후전이금속도 이렇게 산화 상태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선호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금속과 후전이금속의 특징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